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11년차 주부입니다. 여러분은 결혼 예물로 뭐를 받으셨나요? 저는 18K 금반지 하나 받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불만 같은 건 없었어요. 아니, 불만을 가질 처지가 아니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당시 저희 집 형편이 시댁에 비해 너무 처진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갖은 구박을 받던 터라 예물은 꿈도 못 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얼마 전에 시동생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데려온 여자한테 시어머니가 쩔쩔 매는 모습을 보니 새삼 서운하고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어머님, 저는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더니 둘째 며느리한테는 왜 이렇게 저자세로 나가세요? 너네가 참 못됐구나. 왜? 네가 나한테 구박받았다고 손아래 동서한테도 구박하라는 소리를 하는 거니? 네가 심보를 그따위로 쓰니까 내가 너한테 정이 안 가는 거다.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지. 어쩜 애를 둘이나 낳고 살면서도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냐? 네, 이런 저를 두고 속 좁은 맏며느리라고 욕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욕을 할 때 하시더라도 제 얘기는 끝까지 들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 저희 집은 망했어요. IMF 여파로 아빠가 하시던 공장이 부도가 났거든요. 대단히 누리고 살았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쉬운 거 없이 누리고 살 정도는 됐던 터라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은 상황이 너무 혹독하게만 느껴졌어요. 우리 네 식구는 한동안 뿔뿔이 흩어져서 친척집이며 친구집에서 얹혀 살아야 했어요. 그러다 엄마 고등학교 동창이 일산에 컨테이너 한 채를 무상으로 내어주신 덕에 그곳에서 우리 식구가 모여 살 수 있었어요. 컨테이너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겨울엔 춥고 여름엔 엄청 덥다는 사실을요.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 한 대로 온 식구가 따닥따닥 붙어 누워서 열대야를 보내고 나면 온몸이 더위에 쩔어서 곤죽이 되곤 했었죠. 그래도 우리 식구가 다 함께 모여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기만 했어요. 불과 얼마 동안이기는 하지만 친척집에 얹혀 살아보니 밖에다 천막을 치고 살아도 내 가족들 품에서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식구는 그 컨테이너에서 꼬박 3년을 살았어요. 공장을 정리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셨던 아빠는 온전한 직장을 가질 수가 없어서 하루하루 품팔이를 하셨기 때문에 금방 돈을 모을 수가 없었거든요. 엄마는 엄마대로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일일 파출 도우미 일도 했지만 당시엔 우리 집처럼 IMF 여파로 전 재산을 잃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꾸준히 일할 자리를 얻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버는 족족 먹고 사는데 고스란히 들어버려서 여윳돈은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러다 아빠가 운 좋게 제대로 된 직장을 얻을 수 있어서 월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그 덕에 컨테이너 생활을 끝낼 수 있었어요. 저보다 4살이 많았던 오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쇄소에서 일을 하다가 군입대를 해서 고등학생이던 저는 한동안 혼자 방을 쓸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너무도 당연히 가졌던 내 방인데 3년 사이에 황송한 마음까지 들게 되는 걸 보니 있을 때는 고마움을 모른다는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오빠가 제대를 할 때까지 독방을 쓰던 저는 오빠가 제대를 한 뒤로는 엄마랑 둘이 쓰게 됐어요. 안방은 아빠랑 오빠가 같이 썼고요. 아무리 남매라지만 다 큰 딸이랑 아들한테 한 방을 쓰게 할 수는 없다고 아빠가 그렇게 정하신 거였죠.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던 오빠는 바로 취직을 했어요. 전에 일하던 인쇄소 사장님이 먼저 오빠를 불러주셨거든요. 저를 제외한 세 식구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살림은 조금씩 나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 진학을 꿈꿀 수 있었죠. 사실 공부는 오빠가 잘했는데 집안 사정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직을 한 탓에 기회가 저한테 넘어왔거든요. 오빠는 저한테 등록금 걱정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고 말해주었지만 흔쾌히 그러겠다고 말하지는 못했어요. 늘 몸에 기름 냄새를 달고 사는 오빠를 보면 내가 오빠가 받아야 할 기회를 뺏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학 생활에 대한 로망도 피어나곤 했어요. 소개팅도 해보고 싶고 CC가 되어 함께 강의도 듣는 상상도 하게 되었죠. 그런 이율배반적인 마음 때문인지 그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따로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지 않았는데도 수능에서 인서울대학은 골라서 갈 정도로 충분히 성적이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명문대에 갈 성적은 아니라서 어차피 명문대에 못 갈 바에는 그나마 등록금이 저렴한 학교로 가고 싶어서 시립대를 선택했어요. 그렇게 저는 꿈에 그리던 캠퍼스 생활을 하게 되었죠. 오빠의 희생으로 얻은 기회를 제대로 살려서 오빠한테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에 강의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CC는 고사하고 졸업할 때까지 소개팅 한번 못 해보고 끝나버렸죠. 남들이 남자랑 연애할 때 도서관에서 책과 연애를 했던 저는 졸업을 앞두고 취업에 성공했고 드디어 제 손으로 돈을 벌게 되었어요. 그리고 첫 월급을 타던 날 오빠한테 말했어요. 오빠, 이제 돈은 나도 버니까 더 늦기 전에 오빠도 대입에 도전해보는 게 어때? 내가 학원비도 대주고 오빠 등록금도 대줄게. 오빠는 한사코 마다했지만 엄마랑 아빠까지 가세해서 등을 떠밀자. 그럼 일을 그만두기는 그렇고 야간 대학을 알아볼게. 직장 다니면서 대학 다니는 사람들도 덜어 있더라고. 오빠는 낮에는 인쇄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녹화본으로 EBS 방송을 보면서 수능 준비를 했고 이듬해 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다행히 사장님이 편의를 봐주셔서 퇴근 시간을 당길 수 있었거든요. 오빠 방에 강의 교재가 하나 둘 쌓이는 걸 보니 그제야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하지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게 인생이잖아요. 묵은 빚을 청산하느라 저는 30이 될 때까지도 변변히 모은 돈이 없을 정도로 빈털털이었어요. 주변에서는 제가 일에 빠져 사느라 결혼을 안 하고 사는 줄 알았지만 실은 손에 쥔 돈이 없어서 결혼을 생각도 못하는 거였어요. 그런 제 사정을 모르는 친구들과 직장 선배들은 툭하면 소개팅을 주선하겠다고 해서 거절하느라 진땀을 빼곤 했죠. 그러던 중에 오빠가 대학을 졸업해서 더는 등록금을 보태주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요. 거기다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해버려서 주말에도 혼자 집에 있는 날이 늘어가자 문득 연애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결혼 말고 연애만 하면 되지 뭐. 결혼은 돈 모아서 하면 되잖아. 속으로 이런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직장 선배가 주선한 소개팅 자리에 나갔어요. 30살에 연애 경험이 없던 저는 그날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랑 바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동안 드라마에서나 보던 데이트 장면을 몸소 실천하며 꿈같은 나날을 보냈죠. 저랑 사귀던 남자는 제 선배 군대 선임이었는데 군생활 중에 친해져서 제대 후에도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얼굴이 잘생긴 건 아닌데 성격이 유쾌해서 같이 있으면 얼굴에 웃음이 떠날 일이 없는 사람이었죠. 집안 형편도 괜찮은 편인지 차도 좋고 평소 사용하는 물건들도 다 이름 있는 브랜드 제품이었어요. 아, 어제는 엄마한테 붙잡혀서 백화점 따라다니느라 죽을 뻔했어. 여자들은 다 그러나? 어떻게 옷을 한 번에 안 사고 꼭 전 매장을 다 둘러보고 사냐? 우리 엄마만 해도 그래. 1시간 가까이 매장을 다 둘러보고는 결국엔 처음 들어갔던 매장에서 샀다니까? 지하 식품 매장에서는 또 어떻고? 정말 이해가 안 간다니까? 주희 너도 그러니? 뭐 다 그렇지. 솔직히 성인이 된 이후로 백화점에서 옷을 사 입어본 적이 없던 저한테는 남의 나라 이야기 같았어요. 당시 저는 한 푼이라도 더 싸게 사려고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발품 팔아가며 옷을 사 입는 처지였으니까요. 사는 형편이 다르다 보니 남자친구랑 깊은 관계로 변해가는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러다 결혼하자고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렇다고 헤어지자고 할 자신도 없었어요. 그 사람은 제게 첫 남자였고 그래서 모든 순간의 처음을 함께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2년이나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걱정하던 청혼을 받게 되었죠. 청혼을 받고도 제가 아무 대답이 없자
당연히 승낙할 거라 기대했던 남자친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뭐야, 너 나랑 결혼할 생각 없었던 거야? 난 그냥 너한테 엔조이 상대였어. 말해봐. 연애는 나랑 하고 결혼은 딴 놈이랑 하려고 그런 거냐고. 만나는 동안 화 한 번 안 내던 남자친구는 뜨뜻미지근한 제 태도에 결국 목에 핏대를 세웠어요. 그런 거 아니야. 실은 우리 집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아. 그동안 직장 생활을 오래 했어도 모아놓은 돈도 없다고. 그런데 결혼을 어떻게 해? 자기야, 그래서 말인데 몇 년만 더 기다려주면 안 돼? 내 손으로 혼수 장만할 시간을 줘. 결국 그날 저는 저희 집이 IMF로 망한 사실과 3년 동안 엄마 친구의 컨테이너에서 살았다는 얘기까지 모조리 털어놓았어요. 너무 창피해서 벌개진 얼굴로 말하는 저를 보자 남자친구는 그제야 죽다 살아난 사람처럼 피식 웃더라고요. 난 또 뭐라고?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꼭꼭 숨기고 있었냐? 내 친구들 중에도 그런 애들 많아. 그 시기에 돈 때문에 아버님이 목숨을 끊은 친구도 있고 그게 창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물론 네가 겪은 일들이 대수롭지 않다는 건 아니야. 큰일이지. 돈 때문에 한 가정이 무너졌으니까. 근데 그런 이유로 결혼을 미루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모진 분들도 아니고 사정 말씀드리면 혼수 같은 건 하지 말라고 하실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딴 생각 말고 나랑 결혼하자. 솔직히 남자친구의 말을 100% 믿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위안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 남자들 중에 자기 부모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요. 네, 제 남편도 그랬어요. 남편 손에 이끌려 처음 시댁에 갔던 날 이미 남편을 통해 저희 집 사정을 들으셔서 그런 건지 혼수 얘기는 일절 안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정한수 한 잔 떠놓고도 할 수 있는 게 결혼이라며 제 사정을 이해해 주셨고 어머님도 별 말씀을 안 하셨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나오니 시누이랑 시동생도 당연히 입을 다물고 있었고요. 그래서 남편 말대로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결혼 날짜를 잡고 상견례까지 치르고 나니 시어머니가 슬슬 본색을 드러내시더라고요. 물론 남편이랑 시아버지가 없는 자리에서 말이에요. 내가 맏며느리를 들이면서 이렇게 치욕스러울 줄은 몰랐다. 예단비는 고사하고 혼수도 변변히 못 챙겨오는 애를 창피해서 어떻게 주변에 소개하니? 세상에, 네가 천의 고아도 아니고 부모의 오빠까지 있는 애가 결혼 자격이 없다는 게 말이나 되니? 그렇다고 인물이 좋기를 해, 학벌이 좋기를 해. 직장도 그만한 데 다니는데 널 어떻게 포장을 하냐고. 아우 창피해. 시어머님은 주변 친구들 보기 창피하다며 저를 볼 때마다 속을 긁으셨어요. 그렇게 꼴 보기 싫으면 안 부르면 그만인데도 굳이 백화점 쇼핑할 때나 마사지 받으러 가실 때 꼭 저를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물론 이유는 있었죠. 저를 짐꾼의 기사로 부리셨거든요. 남편은 결혼 전까지 어머님이랑 친해지라며 주말에도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면 데이트도 취소하고 순순히 보내주곤 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어머님이 집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남자친구 말이 저희 집에서 예단비조로 500만 원을 보내드린 걸 돌려주시라고 그러시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혼수도 변변히 못해가는 마당에 예단비까지 돌려받을 생각은 없었던 터라 만약 돌려주시면 사양해야겠다 생각하고 갔는데 제가 괜한 김칫국을 마셨던 거더라고요. 너 우리 정훈이한테 예물해달라고 그랬니?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런데 왜 우리 애가 하루가 멀다고 예물 타령을 해? 너 설마 예단비로 꼴랑 500번 해놓고 예물까지 받아낼 생각은 아니지? 양심이 있다면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해주는 신혼집이 얼마짜린데 고가 돈 같지도 않은 돈으로 할 거 다 할 거 마냥 굴려고 들어. 그래도 내가 모질지 못해서 하나 준비하긴 했다. 이거 받고 정훈이한테는 예물 제대로 받았다고 말해. 알았어? 어머님은 제 앞에 반지 케이스를 하나 툭 던져주셨어요. 차마 어머님 앞에서는 열어보지도 못하고 시댁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야 반지 케이스를 열어보게 되었는데 정말 얇은 실반지 하나가 들어있더라고요. 그것도 18K로 말이에요. 차라리 안 받았으면 모를까 이걸 예물이라고 받고 나니 서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답니다. 아예 주질 마시지.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지금이라도 무르고 편히 살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만두기에는 너무도 멀리 와버렸다는 생각에 복받치는 감정을 누르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비록 시어머니와는 사이가 껄끄러웠지만 그래도 남편이 저를 많이 위해주는 터라 평소에는 불편한 거 없이 살았어요. 거기다 대학을 졸업한 오빠가 번듯한 직장에 취직하면서 저희 집 형편이 나날이 좋아졌고 저도 결혼하고 2년 만에 아들을 낳아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어요. 물론 어머님과 시누이는 여전히 저를 제 집 종년 보듯 했지만요. 그런데요, 돈이 없을 때는 별거 아닌 말도 비수가 돼서 가슴에 꽂히더니 친정집 형편이 나아지니까 가시도 친 시어머니 말도 그렇게 따갑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 그냥 듣고 흘리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2년 터울로 둘째를 얻는 사이 시누이는 시집을 가서 명절이 아니면 얼굴도 보기 힘들게 됐어요. 저를 갈구던 2인조가 혼자가 되고 나니 전보다 시어머니 악담도 약발이 서지 않게 되었죠. 물론 여전히 툭하면 저를 불러내서는 기사처럼 부리시기도 하고 예단 제대로 못 받으신 거랑 혼수 적게 해온 걸로 타박하시긴 하지만 애 낳는 고통을 2번이나 겪은 제가 그런 말에 겁을 먹을 처지는 아니죠. 얼마 전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평생 독신으로 살 것 같던 시동생이 마흔을 앞두고 갑자기 집에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당장 결혼을 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하면서요. 총각 귀신으로 늙어 죽을 줄 알았던 막내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시부모님은 얼씨구나 하셨어요. 그런데 시동생이 데려온 여자는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시댁에 있는 내내 뚱한 표정이더라고요. 시부모님이 뭘 물으셔도 뚱하게 네, 아니요 정도의 단답형으로만 답을 했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더는 못 참고 본색을 드러내셨어요. 아니, 이봐요. 어른이 질문을 하시면 공손하게 대답을 해야지. 네, 아니요. 이게 뭡니까? 그쪽 집안에서는 예의범절도 안 가르치던가요? 그러자 시동생이 버럭 소리를 쳤어요. 엄마, 지금 우리 예림이한테 뭐라 그랬어? 엄마가 뭔데 우리 장인장모님을 흉봐? 엄마 당장 사과해. 솔직히 제가 시어머니랑 사이가 그리 좋지는 않지만 어머님이 그리 잘못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물론 남의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신 건 잘못이지만 예비동서 행동이 엉망인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눈 딱 내리깔고 똥 씹은 표정으로 건성건성 대답하는 걸 보고 저도 기분이 나쁜 정도였거든요. 막내 아들 말에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는 어머님께 시동생이 결정타를 날렸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누군 줄 알아? 우리 회사 대표님이라고. 그 말을 듣자마자 어머님 얼굴에 미세한 경련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이내 입꼬리가 살랑살랑 춤을 추기 시작했죠. 어머, 이런, 내가 실례를 했네요. 이놈의 주둥이가 방정이지. 미안해요. 방금 전에 내가 한 말은 실언이니까 잊어주세요. 그날 저는 어머님 엉덩이에 꼬리가 달려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둘째 며느리감 앞에서 어찌나 방정맞게 꼬리를 치는지 하마터면 개껌을 입에 물려줄 뻔했다니까요. 그날 이후 어머님의 일방적인 둘째 며느리 사랑은 식을 줄을 몰랐어요. 주말에 저를 불러내서는 차를 몰라고 하시고는 예비 둘째 며느리를 태워 마사지샵에 가셨는데 저한테는 같이 받자는 말도 않으시곤 예비 며느리만 코스로 마사지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예, 큰애 넌 그렇게 멀뚱거리고 앉아있지 말고 우리 마사지 받을 동안 작은 애가 좋아하는 마카롱집에 가서 종류별로 좀 사와라. 작은 애 마실 음료수도 좀 사오고. 사람들 앞에서 카드를 바닥에 툭 던지시며 제게 명령하자 시선이 온통 제게 쏠렸어요. 그 바람에 얼굴이 화끈해진 저는 손이 벌벌 떨려서 카드도 줍지 못한 채 허공만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목소리를 쥐어짜서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님, 저 어머님 비서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마카롱 먹을 줄 알고 마사지도 받을 줄 알아요. 어머님이 잊으셨나 본데 저도 어머님 며느리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콧방귀를 뀌시며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나이를 먹더니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이구나. 그래, 너도 며느리는 며느리지. 언제 내가 너 보고 며느리 아니라더냐? 근데 얘, 너도 나중에 네 아들 장가 보낼 때 한번 봐라.
남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친정 식구들이랑 빌붙어 살던 너랑 내 아들 다니는 회사 대표 딸이랑 어떻게 같은 취급을 해주겠니? 금쪽 같은 내 아들 홀려서는 꼴랑 500 들고 시집 온 너를 어떻게 며느리 대접을 해주겠냐고. 뭐? 나도 마카롱 먹을 줄 알아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온다 얘. 그지 같은 친정에서 자란 주제에 어디서 우리 작은 애랑 동급으로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 헛소리 그만하고 얼른 마카롱이나 사와. 싫어요. 저 더는 어머님 따까리 노릇 안 할 거예요. 네, 저희 친정이 가난해서 저 시집 올 때 예단비 500 겨우 만들어 왔네요. 그래서 제가 10년이 넘도록 어머님한테 사람 대접 한번 못 받고 이러고 살았다고요. 근데요 어머님, 사람 팔자 모르는 거라고. 저희 친정도 이젠 살 만큼 살고요. 저도 벌 만큼 벌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더는 어머님한테 종년 취급받으면서 안 살 거라고요. 마카롱이요? 그렇게 둘째 며느리가 어여쁘시면 어머님이 직접 사다가 먹이세요. 저한테 시키지 마시고요. 착해 놓고 갈게요. 울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테이블에 차키를 내려놓고 마사지샵을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10년이면 어머님이 꽂은 비수에 난 상처도 아물 만한데 여전히 아픈 걸 보면 죽을 때까지 상처가 낫지 않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밥도 안 먹고 침대에 몸을 뉘었어요. 주말이라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던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배고프다고 난리였지만 시어머니가 미우니 남편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건들지 마. 내가 당신 밥 해주는 아줌마야? 그렇게 배고프면 잘난 당신 엄마한테 가서 해달라 그래. 여보, 왜 그래? 엄마가 또 뭐라 그랬어? 에이, 엄마가 그러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당신이 이해해. 시간이 지나면 엄마도 덜 하시겠지. 이해하긴 뭘 이해해. 내가 당신 집 종이야? 시간이 지나면 달라진다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마. 10년이 지났는데도 나 아직도 어머님 말에 매번 상처 입고 살아. 매번 아프고 매번 서럽다고. 하다 이젠 둘째 며느리 종노릇까지 시키는데 내가 언제까지 참고만 살아야 하냐고. 나도 사람이야. 나도 아픈 거 아는 사람이라고. 두 손에 얼굴을 묶고 폭풍 오열을 하자 남편도 아이들도 아무 말도 못한 채 제 옆에 모여 앉았어요. 작은 애는 제가 우니까 지도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남편은 아이들을 방에서 내보내곤 저를 끌어안았어요. 그리곤 말없이 등을 쓸어주더군요. 미안해 여보. 나직한 남편 목소리에 텅 빈 것 같던 마음이 조금은 채워졌지만 눈물은 쉽게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시어머니가 제 회사로 찾아오셨어요. 예비동서가 좋아한다는 마카롱을 한 상자 사들고 말이죠. 얘따, 네가 그렇게 먹고 싶다던 마카롱이다. 난 분명히 사다 줬으니까 네 남편한테 똑똑히 전해. 알았어? 필요 없어요. 가져가세요. 누가 너 좋으라고 사왔다니? 네가 집에서 뭐라고 했는지 내 아들이 영 끊겠다고 길길이 날뛰니까 사온 거지. 너도 보면 참 여우야 여우. 생긴 건 곰인데 어쩜 그렇게 지 남편 후리는 재주가 훌륭한지 아주 브라보다 브라보. 어머님은 사과를 하러 온 건지 염장을 지르러 온 건지 분간도 안 될 정도로 얄미운 말만 쏟아내셨어요. 그리고는 잠시 제 눈치를 보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뭐 자식까지 둘이나 낳고 사는 애한테 내가 좀 심했던 것 같구나. 미안하다. 네가 이해해라. 처음이었어요. 어머님이 제게 사과를 한 거는요. 당황한 제 표정을 보시더니 어머님이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나도 사과를 했으면 너도 답례는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답례요? 어머님은 저한테 뭘 원하시는데요? 그러자 어머님은 기다렸다는 듯 그러는 거예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 바깥 양반 퇴직하고 수입이랄 게 뭐 있니? 연금 조금 나오는 건 매달 생활비 하면 끝나고 말이다. 그렇다고 이 나이에 막내 아들 장가 보내겠다고 집을 팔 수도 없고. 그래서 말인데 네가 작은 애 예물 좀 맡아서 해주렴. 네 말 맞다나 이제 니네 친정도 먹고 살만하고 너도 돈 잘 벌잖니. 집은 양평 땅 팔고 어떻게 대출 좀 받아서 우리가 할 테니까 네가 동생 장가 보낸다 생각하고 예물만 맡아줘라. 다이아 세트 해봐야 얼마 안 한다. 다이아 세트라니. 저 시집 올 때는 18K 실반지 하나 해주고는 작은 며느리는 다이아 세트를 주신다네요. 그것도 제 돈으로 말이죠.
웬일로 어머님이 마카롱을 사오셨나 했더니 이게 이유였던 거예요. 속이 쎄할 정도로 서운했지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게 계획이 생겼거든요. 알겠어요. 저도 어머님한테 받은 것도 있고 받았으니 갚아드려야죠. 아, 어머님 체면도 생각해서 동서 예물은 어머님이 사신 걸로 하죠. 어머, 그럴래? 아이고 고맙다. 네가 이제야 맏며느리 노릇을 당하는구나. 어머님은 처음으로 저를 보고 활짝 웃으셨어요. 얼마 뒤 어머님이 예비동서를 집으로 불렀어요. 제가 다이아 목걸이랑 반지 세트를 시댁으로 가져가기로 했거든요. 어머님은 국빈이라도 맞는 사람처럼 부산을 떨며 예비동서를 맞았어요. 저는 준비해간 명품 주얼리 박스를 예비동서한테 건넸죠. 박스에 적힌 브랜드 이름을 보고는 예비동서도 만족하는 눈치였어요. 작은 애야, 이거 너도 알지? 보석으로 유명한 명품 티파니 브랜드다. 내가 큰맘 먹고 준비한 거야. 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구나. 어머님은 갖은 생색을 다 내며 생글생글 웃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비동서가 박스를 열었어요. 그리고는 참, 사람 가지고 장난하나? 정말 큰맘 먹고 준비하신 거 맞아요? 그럼 너니까 이런 것도 사주는 거다. 우리 큰애는 금반지 하나 해줬어. 차라리 저도 금반지나 해주지 그랬어요. 이딴 거 줄 바엔. 어머님이 무슨 생각으로 이걸 주셨는지 잘 알겠네요. 솔직히 저도 오늘 파혼 얘기하려고 왔어요. 이 집에 처음 와보고 이런 집에 시집 와야 하나? 눈물이 날 정도였거든요. 뭐랄까, 수준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할까? 도저히 내가 아까워서 이 결혼 못하겠더라고요. 아, 이 다이아는 딱 어머님 수준인 것 같으니까 가지세요. 예비동서는 주얼리 상자를 어머님께 건네고는 쌩하니 나가버렸어요. 어머님은 맨발로 달려나가 예비동서를 잡으려 했지만 동서는 끝내 어머님 손을 뿌리치고 가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어머님은 주얼리 상자를 열어보시고는 뒷목을 잡았어요. 너! 거기에는 문방구에서 5,000원에 파는 다이아 목걸이 반지 세트가 들어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결혼할 때 어머님한테 받았던 18K 반지 가격을 따져보니까 딱 요 정도를 살 수 있겠더라고요. 참, 다이아 세트는 5,000원이고요. 그 박스 가격이 5만 원이 넘네요, 글쎄. 어머님은 허세가 심하셔서 박스에 힘 좀 줬습니다. 만족하시죠? 아, 그리고 이제부터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저 이제 어머님 며느리 졸업하려고요. 대신 어머님 아들은 가끔 불러내셔도 돼요. 그이가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안녕히 계세요. 너 인연, 거기 안 서? 어머님은 제 뒤통수에 쌍욕을 해가며 소리쳤지만 귓등으로 흘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동생의 결혼은 그렇게 쫑이 났고 시어머니는 그동안 예비 작은 며느리한테 드린 돈을 되찾겠다고 소송을 하느니 마느니 하셨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어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연을 끊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그런데 신경 쓸 여유가 없었거든요. 아, 저요? 저는 알턴니를 뺀 것처럼 시원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답니다. 이제는 그 누구한테도 상처받지 않도록 내면의 근육을 늘리며 살아보려고요. 제가 올곧게 있어야 저희 아이들도 예쁘게 자랄 테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중반 여성이에요.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다 보니 제 얘기도 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부유하게 자랐지만 엄마가 병으로 일찍 돌아가셔서 많이 외로웠어요. 아빠는 그런 제게 취미를 붙여주기 위해서 바이올린을 가르치셨고 저는 그 악기의 매력에 빠져서 열심히 했어요. 바이올린 선생님은 단순히 취미로만 하기에는 제 실력이 아깝다고 했고 아빠는 그럼
전공으로 해보자고 하셨고요. 저는 정말 중학교 때까지 바이올린 외에 다른 건 생각도 안 하고 파고들었죠.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빠 사업이 어려워졌고 결국은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니 바이올린 레슨을 받으러 다니기도 힘들었어요. 앞으로 들어갈 레슨비에다가 유학이나 음악 캠프 비용 같은 걸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음악을 관둬야 할 것 같더라고요. 아빠, 나 생각해 보니까 음악에 별로 소질이 없는 것 같아. 유명한 연주자가 못 되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취직도 어려울 거야. 그냥 인문계로 바꿔서 공부 열심히 할게. 그래도 그동안 공부해 놓은 게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더 늦기 전에 얼른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자 아빠는 제 마음을 알고 미안하다. 아빠 사업만 그렇게 안 됐어도 너 계속 음악 시키는 건데. 그래도 너 공부하는데 다른 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 아빠가 열심히 할게. 라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아빠는 친구분 회사에서 밤낮 없이 일하시며 제 뒷바라지를 하셨고 저도 그동안 못했던 공부를 보충하기 위해 이를 악물고 공부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서울의 한 여대에 들어갈 수 있었죠. 4년 내내 장학금을 놓치지 않고 받았어요. 다른 애들처럼 어학연수나 인턴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학교 성적과 토익 점수 같은 거라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저처럼 스펙이 딸리는 사람은 취직이 쉽지 않았어요. 정말 수없이 많은 곳에 이력서를 넣었고 계속 떨어졌죠. 어떤 때는 절망적인 마음도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력서를 냈고 저는 드디어 한 금융회사의 사장 비서로 취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고 아빠가 그동안 앓던 지병이 악화돼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항상 무리해서 일을 하느라 몸을 돌보지 못하셨던 게 컸어요. 저라도 잘 보살펴 드렸어야 했는데 저도 먹고 살겠다고 정신없이 뛰느라 미처 아빠 건강을 챙겨드리지 못했던 거죠. 납골당해서 아빠의 유골함을 보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정말 미안해. 돈 잘 벌어서 호강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평소에 더 많이 신경 쓸걸. 정말 미안해. 힘들고 슬펐지만 출근을 해야 했어요.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서 장례식 때 휴가를 쓰는 것도 괜히 눈치가 보였거든요. 사장님은 꽤나 까다롭고 고집이 센 성격으로 소문이 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동안도 비서들이 거의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갔고 그나마 오래 했던 사람이 제 전임인데 1년 8개월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긴 시간 끝에 취직한 곳이라 빨리 그만두는 건 생각할 수 없었어요.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도 트집을 잡는 사장님 밑에서 어떻게든 참고 살아남자고 매일 다짐했죠. 그렇게 힘든 일상을 견디며 1년여를 살다 보니 인생이 참 허무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무슨 그런 말을 하냐는 분들도 계셨지만 취직하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걸핏하면 비서들한테 소리 지르는 사장님을 참으면서 일하려니 에너지가 다 소진된 것 같았거든요. 돈을 벌어도 기분 좋게 써줄 사람도 없고 같이 기뻐해줄 사람도 없다 보니 정말 매사에 흥미를 잃어갔어요. 삶의 의미도 없었고 모든 게 공허해졌죠. 그러다가 우연히 지방 벽지로 의료봉사를 다니는 단체를 알게 됐는데 거기서 의사 간호사가 아니어도 같이 일을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신청을 했고 다행히 서류 통과가 잘 되어서 한 달에 한 번 주말에 자원봉사를 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이었지만 막상 가보니 정말 일손이 많이 딸리길래 2주에 한 번씩 가기로 했어요.
아프신 분 진료소까지 모셔왔다 모셔가고 진료소 청소도 하고 밥도 했죠. 솔직히 남을 위해 한다기보다 저를 위한 일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싶었으니까요. 그런 제게 의료 자원봉사 일은 정말 딱 맞았어요. 저는 차차 다시 활력을 찾았고 회사에서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됐어요. 사장님이 별거 아닌 일에 화를 내도 전보다 상처도 많이 안 받았고요. 자원봉사를 하면 몸은 고되고 주말에 쉬지 못했지만 정말 마음만은 날아갈 것 같았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렇게 빼먹지 않고 계속 가다 보니 저처럼 잡일을 하는 분들과 친해졌어요. 그중 한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나이는 60대쯤으로 보였어요. 온화하고 따뜻하셔서 다들 좋아했어요.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그런 모습일 것 같아서 저는 마음이 더 갔어요. 그래서 음료수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고 쉬는 시간에 다리도 주물러드리고 같이 말동무도 되어드렸어요. 인정 씨는 마음이 참 예뻐서 좋아. 엄마가 아주 자랑스러우시겠어. 엄마는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아휴, 일 어쩌나? 내가 괜한 말을 했네. 미안해, 인정씨. 괜찮아요. 모르셨는데 그럴 수도 있죠. 이러면서 저와 아주머니는 더 친해졌어요. 저는 회사에서 사장님 때문에 힘든 일이 있으면 아주머니에게 털어놓고 의논할 만큼 서로 신뢰가 쌓였어요. 아주머니도 남편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을 때에는 저한테 얘기하면서 푸셨고요. 그렇게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갔어요. 한 번은 바닷가가 인접한 마을로 의료봉사를 갔는데 도착해서 짐을 풀어보니 반찬거리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서로 알아서 잘 챙겼을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안 했던 것 같았어요. 물론 마을 분들이 저희 먹으라고 이것저것 챙겨주시기는 하지만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반찬은 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아주머니와 저는 뭐라도 구해보자는 마음에 바닷가로 갔어요. 이 동네에 해녀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라도 해녀분을 만나면 잡으신 걸 팔아달라고 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취미로 낚시하는 사람들만 몇 명 있을 뿐 해녀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주머니는 작은 바위들이 솟은 곳으로 자리를 옮기셨어요. 저는 주변에 야채가게라도 있는지 알아보려고 낚시꾼들에게 다가가는데 갑자기 풍덩하고 뭐가 빠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순간 아주머니가 떠올랐고 저는 잽싸게 바위들이 솟은 곳으로 달려갔어요. 바위들은 너무 험하게 나와 있어서 그 위를 건너가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겨우 반대편으로 갔더니 그새 어느 해녀분이 아주머니를 건져 놓으셨더라고요. 아줌마, 정신 차리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저는 봉사단에서 배운 대로 일단 아주머니에게 인공호흡을 하고 몸을 마사지한 다음에 얼굴을 옆으로 돌렸어요. 혹시라도 물을 토하면 기관지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아주머니는 잠시 후 물을 쿨럭 하고 토하셨고 저는 바로 아주머니를 업었어요. 자원봉사팀이 있는 진료소에 갔더니 다들 놀라서 아주머니를 제 등에서 끌어내렸어요. 의사와 간호사분들이 옷을 갈아입고 응급처치를 하셨죠. 아주머니는 다행히 괜찮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인정씨가 응급처치를 아주 잘했네요. 고생했어요. 간호사분의 말에 저는 좀 쑥스러웠죠. 저는 아주머니가 깰 때까지 옆에 앉아서 계속 팔다리 마사지를 하고 몸에 덮은 타월도 바꿔 덮어주며 간호를 했어요. 1시간 정도 있다가 아주머니는 정신이 돌아왔어요. 아줌마, 정신이 드세요? 큰일 날 뻔하셨어요. 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자 옆에서 진료를 하던 의사가
인정씨가 아주머니 목숨 살렸어요. 인정씨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나셨을 거예요. 라고 저를 치켜 세워주셨어요. 저는 무안해져서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제대로 된 응급처치법 가르쳐주신 여기 선생님들 덕분이죠. 라고 했더니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고마워 인정씨.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런 말씀 마세요. 아줌마도 제가 물에 빠졌으면 구하셨을 거잖아요. 그래도 고마운 건 고마운 거지. 아주머니는 계속 고맙다고 하시며 그날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주머니는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정씨, 내가 실은 여식을 잃었어. 그 아이가 어렸을 때였거든. 참 고운 아이였는데. 그래서 인정씨 보면 내 딸도 잘 컸으면 지금 인정씨만한 나이가 되었겠구나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 인정씨 부모님도 돌아가셨다며? 내가 엄마 해주고 싶은데 어때? 저는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왜 그랬는지 그때는 잘 몰랐는데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세상에 다시 내 편이 생긴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막 울컥하면서 말로 할 수 없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고마워요, 아줌마. 돌아가신 엄마가 다시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나도 정말 고마워. 저는 아주머니와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그날은 아주머니가 큰일 날 뻔했지만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집에 와서 오랜만에 아주 푹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 뒤로 저와 아주머니는 봉사 가는 날이 아니어도 자주 만나게 됐죠. 아주머니는 제가 옷을 살 때 골라주시기도 하고 정말 엄마처럼 쇼핑이 끝나면 간식을 사주시곤 했어요. 저도 아주머니가 쇼핑하는 것도 같이 골랐고요. 아주머니는 사치하는 분은 아닌데 생각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았죠. 그래도 저는 먼저 뭘 사달라거나 한 적은 없었어요. 엄마와 딸처럼 지낸다고 해도 남이라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었고 제가 먼저 뭘 사달라고 할 만큼 뻔뻔하지도 못했거든요. 가끔 가다 아주머니가 제게 화장품이나 액세서리를 사주시면서 인정아, 나한테 뭐 좀 사달라고 해봐. 나 그 정도 돈은 있어. 하셨고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알아서 다 사주시잖아요. 이것만도 너무 좋아요. 넌 정말 욕심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뭘 더 해주고 싶어. 라며 절 예뻐해 주셨어요. 회사에서는 훨씬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됐어요. 심리적으로 누군가 내 뒤에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사장님은 변함없이 깐깐하게 굴고 성질도 막 부리셨지만 정말 잘 넘기게 됐고 저는 인연을 채우며 가장 오래 일한 비서가 됐어요. 사장님은 그때부터 저한테 좀 달라지셨어요. 중요한 일은 제게 맡기셨고 주요 미팅에도 데리고 가셨죠. 다른 비서들은 사장님 밑에서 일하기 싫다고 매일 불평을 하면서도 굵직한 일을 하는 저를 은근히 시샘하며 뒷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더 당당하게 굴었어요. 뒤에서 욕하지 말고 사장님 싫은 소리 다 들으면서 2년 넘겨봐요. 그럼 그때 기회가 주어질 테니까. 그러자 오히려 조금씩 불평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렇게 사장님과 더 가까운 데에서 일을 하다 보니 자주 마주치는 분들도 생기게 됐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자주 말을 거셨어요. 저도 곧잘 먼저 인사를 했고요. 그 사람도 저한테 호감이 있었고 저도 그랬죠. 그러다 보니 서로 한 번이라도 더 말을 하려고 했고 자연스럽게 사귀는 단계로 가게 됐어요. 남자는 젊은 나이에 하청업체를 운영할 정도로 재력 있고 능력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는 잠깐 사귀다가 말 거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제 처지와는 너무 차이가 났으니까요. 하지만 남자는 그런 걸 따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집안 돈 보고 그랬으면 벌써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까지 했을 거야. 나는 진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 라며 진심으로 다가오더군요. 저는 그런 남자의 마음에 감동했고 1년 정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그 얘기를 전해 들은 남자 집안에서는 모두가 반대를 했다고 해요. 특히 남자 어머니 반대가 엄청났죠. 하루는 회사에 찾아오셔서 사무실에서 대놓고 네가 우리 준우한테 꼬리치느냐? 일개 비서주제 감히 우리 집안에 시집올 생각을 해? 너도 진짜 대단하구나. 라며 모욕을 주셨어요. 저는 너무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했지만 꾹 참았어요. 회사에서는 제가 여우라고 소문이 났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졌죠. 남자는 자기 엄마와 싸우면서까지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고 저도 그런 남자를 믿고 모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남자 집으로 인사를 갈 땐 마음을 굳게 먹었죠. 그런데도 다들 저를 냉대하니 결혼을 포기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남자 어머니는 저한테 솔직히 네가 인류대를 나왔니? 번듯한 친정이 있니? 너 고아라며? 그런데 우리가 널 어떻게 반겨? 라며 작심한 듯 말했고 저는 저 고아는 아니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는 얼마 안 됐고요. 그걸 변명이라고 해? 부모가 지금 없으면 고아지.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라고 하자 남자는 그만 좀 해 엄마. 집에 인사하러 온 사람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진짜 다들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를 안 해요? 우리 집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우리도 그냥 남의 회사 하청업체잖아요. 우리 위에도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런 집에 가서 이런 소리 들으면 좋으시겠어요? 대기업도 아닌 집안이 뭐 이렇게 거들먹거려요. 그리고 인정씨 엄마나 마찬가지인 분 계시다고요. 아무나 그렇게 엄마 돼주겠다고 하겠어요? 그만큼 인정씨가 괜찮으니까 그러죠. 라고 하자 남자 아버지가 시끄럽다. 이 이상 집안 시끄럽게 하면 정말 결혼 못할 줄 알아. 이 정도 쓴소리도 못 들으면서 결혼할 까고 한 거야. 네 엄마 말 하나도 틀린 거 없어. 라고 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저는 정말 자신이 없어졌어요. 준호 씨, 아무래도 우리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잘하고 싶은데 준호 씨 부모님 눈에 제가 모자라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사실 저도 내세울 만한 게 없다 보니 자꾸 주눅이 들어요.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둘이 결혼하는 거지 부모님이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 결혼해서 우리가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부모님도 마음이 풀리실 거야. 나도 더 노력할게. 이런 거에 지지 말자고. 그렇게 꾸역꾸역 결혼 얘기는 계속됐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결혼할 거면 제대로 된 상견례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네가 고아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친척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정 없으면 그 엄마 해준다는 사람이라도 나오라고 해.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아주머니께 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었죠. 아무리 말로 엄마 딸 사이로 지내자고 했어도 결혼이라는 큰 일에 쉽게 엄마 역할을 해달라고 할 용기는 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엄마 쪽 친척들은 엄마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만나지 않고 산 지 꽤 됐고 아빠 쪽에서도 상견례에 나올 만한 어른이 없었어요. 저는 정말 많은 고민 끝에 결국 아주머니께 얘기하기로 했어요. 자원봉사를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남자와 그 집에 대해 이야기를 했죠. 상견례 때 어른들을 모시고 나오라는데 제 주변에 마땅한 분이 없어서요. 그래서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인데요. 라고 하자 아주머니는 제 말을 끊고서 갈게, 내가 갈게 하시는 거였어요.
내가 엄마 해준댔잖아. 왜 이런 얘기를 안 했어? 엄마가 상견례에 안 나가면 누가 그런 자리에 나가? 나 막 섭섭하려고 하네. 저는 너무 감동해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도 제가 남인데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동안 해주신 게 얼만데 어떻게 엄마 자리를 채워달라는 말을 하겠어요. 라고 하자 아주머니는 인정아, 나 네 엄마 하겠다는 거 빈말 아니었어. 정말 네 엄마 자리 내가 채워주고 싶다는 뜻이었다고.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엄마한테 상견례 얘기하는 거 당연하잖아. 라고 저를 안아주셨어요. 저는 미안함과 고마움에 그동안 받은 서름까지 겹쳐선 아주머니 품에서 엉엉 울고 말았어요. 서울로 와서 아주머니는 저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상견례 날 제가 입을 옷하고 구두에 핸드백까지 사주셨고 아주머니도 상견례 날 입을 옷을 고르셨어요. 아주머니가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자 직원이 저한테 어머니랑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봐요?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당황해서 얼굴만 붉히며 서 있자 아주머니는 맞아요. 우리 딸 상견례가 있어서 거기 가려고 사는 거예요. 라며 웃으셨어요. 직원은 잘 됐다면서 좋은 시간 보내라며 덕담을 해주더라고요. 옷을 사가지고 나오면서 아주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흔드시며 우리 누가 봐도 모녀 사이야. 그러니까 인정이 너 나한테 엄마라고 불러봐. 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쑥스러워서 한동안 주저주저 하다가 겨우 엄마 고마워 라고 했고 아주머니는 너무 좋다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아주머니는 집에 일이 있다며 약속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저는 상견례장에 제일 먼저 도착해서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또 어떤 반응들을 보일지 긴장이 돼서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죠. 조금 있으니까 남자가 왔고 그 뒤로 남자 부모님이 오셨어요. 두 분은 제가 혼자 있는 걸 보더니 얼굴이 굳어지셨어요. 남자 어머니는 의심스럽게 저를 보며 오긴 누가 오는 거니? 아니면 지금이라도 말해. 배고픈데 얼른 저녁이나 먹고 들어가게. 라길래 제가 지금 차가 막혀서 조금 늦는다고 문자 왔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해요. 했더니 남자 아버지는 허기가 진다며 직원한테 반찬이라도 먼저 달라고 하더군요. 남자는 그런 부모님을 못마땅하게 보며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잖아요. 라고 했더니 남자 어머니가 너도 좀 정도껏 해. 네가 일하는 거 얘한테 하나도 도움 안 돼. 알아? 라며 앙칼지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시켜서 드세요. 배고프신데 그냥 계시면 힘드시잖아요. 라고 했더니 남자 어머니는 네가 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시켜도 우리가 시키고 배고파도 우리가 알아서 해. 너 이렇게 일일이 나서면 나중에 우리랑 상당히 피곤해진다. 그저 어른들 하는 처분 바라고 가만히 있어야지. 이런 자리에서 어디 함부로 끼어들어? 라고 했고 남자 아버지는 비서일이나 하던 애가 뭘 알겠어. 배운 것도 없고. 라며 물을 마시더군요. 남자가 그런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려는 걸 제가 옆에서 잡으며 말렸어요. 남자 어머니는 하긴 보고 배운 사람이 없으니 예절도 하나 모르겠네. 너 가정교육을 못 받았으면 공부라도 죽어라고 파서 인류대라도 갔어야 되는 거 아니니? 고작 겨우 대학 나와서 한다는 게 비서나 하다가 이제 와서 팔자 고치려 들어? 하는데 정말 울컥했어요. 그때 아주머니가 나타나셨어요. 듣자 하니 정말 과관이네요. 지금 두 분이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 갑자기 남자와 남자 부모님 얼굴이 창백해지더군요. 남자 어머니가 사모님이 여기에 어떻게 오셨어요? 설마... 그래요. 내가 인정이 엄마예요.
박준호 사장도 나 알지? 본 적 있잖아. 라고 하자 남자도 고개를 숙이며 사모님이신 줄 정말 몰랐습니다. 라고 절절 매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주머니는 아주 건실한 중소기업의 회장 사모님이었어요. 그리고 남자네 회사는 90% 정도를 그 회사에 기대고 있는 하청업체였고요. 아주머니가 제 양엄마라는 걸 알자 예비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서 안절부절했어요. 사모님, 제가 정말 큰 실례를 했어요. 이를 어째? 제가 댁들 회사 이름 듣고 확인할 것이 있어서 늦었는데 정말 우리 앞에서 난 그러더니 어떻게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함부로 해요. 이런 사람들인 줄 진짜 몰랐네요. 라며 화를 내시고 제 손목을 잡으셨어요. 가자, 인정아. 너 이런 집에 내가 못 보내. 그리고 박준호 사장, 자네 탓은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무시하는데 여자한테 결혼만 하면 다 해결된다고 고집 부리는 거 아니야. 자네는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만 하면 되지만 여자는 무슨 죄야? 평생 이 사람들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자 예비 시부모님은 아주머니 앞에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했어요. 남자 아버지가 제가 정말 몰라봤습니다. 너무 큰 실례를 했네요. 라며 사죄를 했지만 아주머니는 완강하게 저를 끌고 나오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저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왜 그렇게 그 남자와 결혼을 하려고 했는지, 사랑하니까 살다 보면 나아질 거라고 믿은 게 너무 어리석었던 것 같더라고요. 남자는 몇 번이고 저를 찾아와서 잘해보자고 했지만 그 집 식구들의 두 얼굴을 본 저는 더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그 남자와는 헤어졌고 아주머니 소개로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 IT 벤처기업을 하는 사람인데 아주 믿음직스러웠죠. 저는 그 사람과 반년 정도 사귄 후 결혼을 했어요. 엄마 자리에는 아주머니가 서주셨고요. 저는 결혼식에서 다시 한번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 우리 딸 행복해야 돼? 그렇게 저와 아주머니는 정말 모녀지간처럼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싶습니다. 항상 친정엄마 같은 아주머니께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이렇게 글을 쓰고 보니 오늘따라 엄마 아빠 생각이 많이 나네요. 하늘에서도 저를 지켜주고 계신 건 아닐런지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 모두들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랄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간호사 일을 하는 돌싱 여자예요. 여러분들은 미신을 얼마나 믿으시나요? 저는 짧았지만 악몽 같은 시집살이로 미신 혹은 점괘라면 아주 치가 떨리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그 미신 때문에 끝나버린 제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안과에서 처음 만났어요. 남편은 눈다래끼가 많이 심해져서 한쪽 눈을 거의 뜨지 못할 상태로 저희 병원에 왔는데 딱 봐도 어지간히 참다가 도저히 어쩌지 못해 병원에 온 듯 보였어요. 남편이 병원에 왔던 시간은 한가한 오후 때였고 그래서 바쁘지 않았던 저는 대충 남편의 성격을 봐서 조금 나아지는 것 같으면 병원에 오지 않을 것 같아 남편에게 주의사항을 아주 차근차근 친절하게 일러주었어요. 당분간은 술 드시면 안 돼요. 많이 부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 다래끼는 피로가 풀리거나 관리만 잘해도 많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가급적 손이나 다른 걸로는 눈 만지지 마시고
약 꼭 잘 챙겨 드세요. 간호사가 환자한테 친절한 건 당연한 거니까 별 생각 없었는데, 근데 이 남자는 제 예상 밖으로 다음날 상태가 더 나빠져서는 저희 병원에 다시 왔어요. 보통은 이런 일이 없기에 저는 너무 놀랐고, 남편은 놀란 저에게 이상하게도 쑥스러운 듯 웃어 보였어요. 순간 이상한 촉이 느껴졌고, 알고 보니 이 남자는 저의 친절한 모습에 홀딱 반해서 그날 밤 다시 병원을 오기 위해 제가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했더라고요. 저는 조금은 극단적인 남편의 모습에 처음엔 당연히 비호감이었지만 근 1년 동안 한결같이 저만 바라보며 제 마음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남편에게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남편의 마음을 받아주고 본격적으로 연애가 시작되니 남편은 저에게 하늘의 별도 따다줄 것처럼 정말 저에게 잘해주었고, 주변 친구나 병원 간호사 동료들은 그런 남편을 보고 저에게 마치 서로 짝이라도 한 듯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는 아무리 그래도 나 좋다는 남자 만나야 행복해. 나 봐, 우리 채원이 아빠 내 한마디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니까. 내 주변에 지가 좋다는 남자 만나다 상처받고 연애 못하는 애 여럿 있다. 은지 넌 무조건 너 좋다고 하는 그 남자 잡아. 그 즈음이었어요. 당시 유행하던 독감에 걸린 저는 병원 출근도 하지 못하고 고열과 근육통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남편은 만사 다 제쳐두고 저를 간호하러 왔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는 지방에서 홀로 올라와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남편의 지극정성한 모습에 저는 주변 사람들 말처럼 나를 이렇게 끔찍이도 생각하는 이 남자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 그랬나요? 결혼은 타이밍이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저와 남편은 그 타이밍이라는 것이 맞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당시 시부모님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간호사 며느리 본다고 시부모님이 모두 저를 참 많이 반겨주셔서 결혼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하게 예비 시어머니는 초면인 저에게 태어난 시가 몇 시인지, 혈액형은 뭐고, 태몽은 뭐였는지 등 조금은 특이한 것들을 아주 심하게 궁금해 하시더군요. 나중에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남편은 걱정이 되었는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안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미신이나 점 보는 걸 꽤 좋아해. 남편은 기독교 신자인 제가 거부감을 보일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전 그건 뭐 흔히 그 연세 어른들이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해 가볍게 넘겼어요. 제가 아무리 천주교 신자라 하지만 제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좋아서 하시는 건데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저의 생각은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으로 향할 때부터 깨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결혼식 이후 그 미신과 점 때문에 슬슬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계셨거든요. 첫날 밤은 꼭 자정을 넘기고 보내라. 내가 믿는 백도사님이 니들 첫날 밤은 꼭 결혼식 다음날 좋다고 하셨어. 그리고 이거 첫날 밤 치르고 베개 밑에 넣고 자라. 다 니들 좋으라고 내가 챙기는 거니까 꼭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럼 잘 다녀오느라. 시어머니는 제 손에 부적이 든 봉투를 주시며 신신당부하셨어요. 남들 눈엔 신혼여행 가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용돈이라도 주는 줄 알았겠지만 저는 부적이 든 이 봉투를 받아들고 애써 웃는 얼굴로 그 자리를 떠나야 했어요. 남편은 제가 받아온 부적을 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내가 말했잖아. 우리 엄마 미신 좋아한다고. 그냥 공항에 가다가 적당히 버려. 라더군요. 저는 남편 말대로 그냥 버릴까 하다가 다 니들 좋으라고 내가 챙기는 거야. 라고 하셨던 시어머니 생각에 차마 몰래 버릴 순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어려운 일도 아닌데 라고 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 첫 단추가 잘못이었을까요?
당신의 말을 잘 듣는 며느리가 좋으셨는지. 이후 시어머니는 풍수 지리에 맞는 인테리어라며 제가 이미 다 꾸며놓은 신혼집을 당신 손으로 싹 다 바꾸어 놓으셨고, 안방 벽에는 날짜별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대형 달력까지 떡하니 걸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달력 동그라미 아래는 이제 막 신혼인 제가 보기에 나 뜨겁게 부부관계하는 날이라고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제 의도와 상관없이 달라진 신혼집을 보며 계속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남편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제 상태를 감지했는지 얼른 자기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고 시어머니에게 화를 냈어요. 엄마, 도대체 왜 여기까지 와서 엄마 마음대로 해집고 가? 여긴 우리 집이잖아. 장가가면 넌 남이니? 우리 집 같은 소리 하네. 엄마가 다 니들 좋으라고 해놓은 거잖아. 나쁜 건 들어오지 말고 좋은 기운만 받으라고 애써 꾸며줬더니 잔말 말고 이따 저녁 때 저녁 먹으러 와. 끊는다. 그때 예감했어요. 시어머니의 맹목적인 미신사랑은 곧 제 생활도 침범할 거라는 것을요. 저는 이대로 가면 골치 아파질 것 같다는 생각에 이제 갓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저는 집에 가지 않고 남편만 시댁에 보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제가 도리도 모르는 괘씸한 며느리라며 그날 남편을 집에 보내지 않으시지 뭐예요. 보내지 않은 시어머니와 안 보낸다고 오지 않은 남편에게 저는 화가 났어요. 그 느낌은 마치 소박을 맞은 듯한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마침 저희 부부가 혼인신고 전이라는 것이 떠올랐고 남편에게 바로 지금 당장 오지 않으면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남편은 메시지를 확인했는지 30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신혼집으로 헐레벌떡 돌아왔어요. 저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또 화가 나서 이렇게 따졌죠. 어떻게 신혼여행 다녀와서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집에 안 올 수 있어? 그야 일 크게 안 만들려고 그랬지. 내가 계속 말했잖아. 우리 엄마 미신 좋아한다고. 엄마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그거 일일이 상대하면 자기만 피곤하고 좋을 게 없어. 그래서 내 선에서 잘 끝내보려고 오늘은 그냥 맞춰드리려고 했지. 남편은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난처한 듯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저대로 매사 일을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 시어머니를 맞춰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그날 밤 화가 쉽게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제 눈치 보는 남편 때문에 이번 한 번은 제가 접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희 결혼 생활은 출발부터 이상하게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제 영역으로 미신의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이거 먹어라. 이게 아들 낳는 체질로 만들어준단다. 어머니, 이게 뭔데요? 건강원에서 지어온 거야. 설마 내가 너 못 먹는 걸 먹으라고 하겠니?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들었냐고요, 어머니. 거참, 뭘 그렇게 따지길. 그냥 어른이 먹으라고 하면 네 하고 먹으면 돼. 어머니, 요즘 세상에 알레르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무거나 함부로 먹다가는 큰일 나요. 됐다. 먹지 마라. 기껏 지 생각해서 지어왔더니 너 아들만 못 낳아봐. 내가 가만 안 둔다. 우리 집은 손이 귀해서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해. 가만 안 둔다니. 저는 시어머니의 협박에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어요. 무서운 게 아니라 화가 나서요. 예전에야 아들 한다고 들었지만 전 그게 제 현실이 될 거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혼자 열이 잔뜩 올라서 저희 집을 나가셨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친정 언니에게 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있었던 이야기를 하니 저희 언니도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돼서는 이렇게 말했죠. 네 시어머니 나중엔 제주도 돌하르방 가루도 가지고 오는 거 아니냐? 저는 언니의 그 말을 들으니 소름이 다 돋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했죠. 어차피 아이 계획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했기에 이참에 아예 아이를 빨리 가져야겠다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남편은 제 말에 좋아하는 눈치였어요. 그 후 저희 부부는 정말로 열심히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노력도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건가요?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저희 부부에겐 기다리는 아이 소식은 감감무소식이었어요. 너무 그쪽으로만 치중해서 그래. 원래 임신이란 게 생각지도 못하다 하고 그러잖아. 그러고 보면 삼신 할머니도 참 짓궂어. 이렇게 바라는데 얼른 예쁜 아기 하나 점지해주지. 함께 근무하는 동료 간호사 선배가 저를 위로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하지만 삼신 할머니가 어쩌고 하는데 시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 말도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욱 확실한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다음 날 남편과 시간을 맞춰 산부인과를 찾았고 이번에야말로 과학적으로 확률이 높은 방법을 시도하자고 결심했죠. 그런데 검사 결과는 너무나 믿기 어려웠어요. 글쎄, 저희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결과를 듣게 되었던 거죠. 저도 저지만 남편은 검사 결과에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남편을 위로하며 아이 없어도 괜찮으니 우리 앞으로도 지금처럼 둘이 재밌게 살자고 말했는데 그게 충격이 너무 크면 그런 말이 하나도 귀에 안 들리잖아요. 남편은 그 후 심한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어요. 시댁에선 당신 아들이 그런지도 모르고 계속 아들 하셨고 저는 안 되겠다 싶어 시어머니에게 따로 만나자고 이야기해서 남편의 검사 결과를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시며 말도 안 된다. 그 의사 돌팔이 아니니? 어디 멀쩡한 남의 장손을 씨 없는 수박을 만들어. 됐다. 내가 당장 우리 백도사님 찾아가서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봐야겠어. 저는 시어머니를 만나기 전에 얼추 시어머니가 남편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실 확인을 백도사라는 사람을 찾아가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저는 그 자리에서 그야말로 얼음이 돼버렸죠.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저의 신혼집에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당장 내일 병원에 사표 쓰고 와라. 백도사님이 그러는데 네가 아픈 사람들 드나드는 병원 같은 데서 일을 해서 그렇단다. 그 아픈 사람들 기운이 너한테 딱 달라붙어서 우리 석호 기운까지 다 잡아먹어서 그렇대. 저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어요. 제가 결혼 전 인사 갔을 땐 간호사 며느리 보게 됐다며 그렇게 좋아했으면서 이제와 아들의 불임 원인이 제 직업 때문이라고 하시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필 그날은 남편이 부산으로 출장을 간 날이라 시어머니의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을 혼자 들어 더 억울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놀라신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예쁜 아이 낳고 싶었는데 이렇게 돼서 속상해요. 그런데 전 아이보다 석호 씨가 더 중요해요. 어머니가 이러면 이럴수록 석호 씨는 더 힘들 거예요. 저희 아이 없어도 어머니한테 효도하면서 잘 살게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부부가 결혼을 해놓고 왜 애도 없이 살아? 내가 다 방법을 가지고 왔는데 너는 왜 딴소리하니? 잔말 말고 내일 당장 병원이나 그만두고 와. 그리고 앞으로는 이거 입어라. 시어머니는 저에게 어디서 나셨는지 여자 팬티 여러 장을 건네셨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 속옷이 남이 입던 것 같이 보이는 거 있죠. 저는 순간 뇌리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 설마 이거 남이 입던 거예요? 그래, 내가 수소문해서 우리 동네에서 아들만 4명 낳았다는 집에 가서 사왔다. 남이 입던 팬티를, 그것도 돈을 주고 사왔다는 시어머니 말에 저는 화가 났어요. 당연히 입을 것도 아니었지만 일방적으로 저에게 당신의 뜻에 따르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더는 참을 수 없더라고요. 어머니, 이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미신 같은 거 믿는 건 괜찮은데 저한테까지 따르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기독교 신자고 이런 거 불쾌해요. 뭐? 불쾌해? 나는 네가 더 불쾌하다. 내가 말했지. 우리 집은 손이 귀해서 꼭 아들 낳아야 한다고.
옛날 같으면 나보다도 네가 속이 타고 애간장이 녹아야 할 일이라고. 어머니, 불임은 제가 아니라 어머니 아들이에요. 어머니 아들은 아들을커녕 딸도 못 낳아요. 저라고 애기 없이 사는 게 좋겠어요? 그래도 남편 기죽을까봐 저 괜찮은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 쥐 생각하네. 너도 애기 바라면 못할 건 뭐야? 내가 지금 뭐 그리 어려운 일 하래? 대화가 길어질수록 저는 시어머니와 소통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언성만 높아지고 속만 터져 나갔죠.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에게 미신, 점 이런 건 모두 싫다고 딱 선을 그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집안에서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대가 끊겼다고 말하시며 우겼고 그렇게 한참을 울다 당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다음 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집안에 뒀던 시어머니의 미신 잔해들을 싹 다 치워버렸고 보란듯이 벽에 큰 십자가를 걸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없던 사이 저와 시어머니의 일을 듣고 이번엔 자기가 나서서 정리하겠다고 나서더라고요. 그렇게 모처럼 나서준 남편 덕에 저는 약 한 달 정도 평온한 날을 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평온도 잠시 시댁에 제사가 있었고 아무리 기독교 신자지만 제사가 있는 집에 시집을 왔으니 저는 당연히 제사 준비를 돕기 위해 오랜만에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돕겠다고 온 저에게 찬바람이 쌩하니 불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사 준비를 도왔어요. 그런데 상을 다 차리고 본격적으로 제사가 시작되니 시어머니는 부정탄다면서 저보고 주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기껏 일은 다 하고 그런 취급을 받으니 저는 기분이 나빠 제사가 끝나자마자 뒷정리도 하지 않고 쌩하니 저희 집으로 왔어요. 나중에 남편이 집에 와서는 저는 기독교 신자라 제사 참여하지 말라고 한 건데 오해한 거 아니냐고 말했지만 어떤 말로도 제 기분을 나아지게는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시어머니에게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자 시어머니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제가 일하는 병원으로 와 점심을 사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이번엔 뭘 가지고 사람 속을 뒤집으려고 그러나 생각했고 내키지 않는 얼굴로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식당에 들어갔는데 정말 뜻밖의 시어머니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했지. 미안하다. 그래도 네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속상해서 나도 모르게 심술이 났나 봐. 지난번 제사도 그렇고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알겠지? 저는 시어머니가 이번엔 정말로 생각을 고쳐드셨나 했어요. 그래서 남편과는 헤어질 생각도 없으니 이번 일은 시어머니의 노력을 봐서 넘어가자고 생각했는데 너 이따 병원 끝나면 나랑 우리 백도사님 만나러 가지 않을래? 그분이 너를 꼭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더구나. 아무래도 우리 집 일을 다 맡아서 기도해 주시니 너한테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 봐.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와 모처럼 감정을 풀려고 하는 타이밍에 재를 뿌리고 싶지 않아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 백도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저는 그렇게 퇴근 후 시어머니와 문제의 백도사라는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물이 없어. 아들은 나무인데 물이 없다 보니 다 말랐잖아. 그래서 애기씨도 없는 거고 나중에 말라서 시름시름 앓을 거야. 어머 도사님, 그럼 우리 석호는 어떡해요? 물이 많은 사주를 찾아. 그 사람이랑 가까이 지내면 자손도 보고 아들도 생기를 찾을 거야. 그리고 거기 며느리 그렇게 계속 나를 세우면 나중엔 그 날이 본인을 다치게 해. 성질 좀 죽이고 고분고분 살아. 칼이 무뎌져야 다른 가족들하고 어우러질 수 있어. 백도사라는 사람은 제 생각보다 훨씬 젊은 남자였고 저는 그 남자의 말에 당연히 기분이 나빠 상위에 있던 소금을 한 줌 잡아 그 면상에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이 버러지만도 못한 사기꾼, 물 많은 사주를 찾으라니 지금 대놓고 다른 여자 찾으라는 거야? 얘, 너 제정신이니?
어디 도사님한테 언성을 높여? 시어머니는 제 행동에 화들짝 놀라 되려 저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기세를 등에 업은 백도사는 저를 노려보며 썩 꺼져. 동자님이 지금 노하셨다. 너의 그 오만무도함에 천벌을 내리실 거라고 하시고 있어. 당장 나가. 죄송해요. 제발 노여움을 푸세요. 제가 노여움만 푸신다면 뭐든 할게요.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석호 씨한테 들으니 이런 식으로 이 사람한테 갖다 바친 돈도 상당하시던데 이거 다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은 들리지 않는 듯 보였고 연신 백도사한테 죄송하다며 고개를 몇 번이고 숙이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다 제 잘못인 듯 저를 원망의 눈으로 보시는데 꼭 보자고 할 땐 언제고 저는 신당이라는 그 방을 한바탕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참고 그 자리를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연신 앞에 도사와 보이지 않는 신에게 죄송하다고 빌고 또 빌며 나오지 않으셨고요. 저는 밖에서 시어머니를 기다렸어요. 마음 같아선 혼자 가고 싶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만 두고 가긴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끓였던 속을 애써 진정시키며 시어머니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가려는데도 시어머니는 나오지 않았고 저는 슬슬 걱정이 돼서 신당 안으로 다시 들어가 봤어요. 그러자 그 신당 안에선 야릇한 분위기가 흘러나왔고 두 사람의 대화하는 소리도 같이 들려왔어요. 저는 이상한 기분에 조심스럽게 신당 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두 사람은 그곳에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놀라 제 입을 틀어막고 뭐에 홀린 듯 동영상을 찍었어요. 자기 말대로 자기 며느리 보통 아니던데 자기 힘들겠어. 말도 말아요. 요즘 내가 쟤 때문에 속병이 다 날 것 같다니까요. 내가 다 낫게 해줄게. 자기는 앞으로도 나만 믿고 내 말만 들어. 전에 이야기한 기도값은 준비돼 가. 그럼요. 이미 다 준비했죠. 역시 우리 자기야. 이리 와. 아, 간지러워요, 도사님. 저는 떨리는 손을 애써 버티며 동영상을 찍었고 혹여 들키기라도 할까 재빨리 그곳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며 저야말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거봐라. 네가 도사님한테 그렇게 버릇없이 구니까 아프지 않니? 너 이거 가서 싹싹 빌지 않으면 안 낫는다. 저는 시아버지 생신 때문에 시댁에 갔다가 시어머니의 낯뜨거운 모습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 몰래 남편에게 하는 말을 듣고 저는 아픈 것도 다 잊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래, 그 아가씨는 만나봤고 그 아가씨가 사주에 물이 많아. 너한테 좋아. 엄마,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은지 알면 나 이혼당해. 그러니까 몰래 잘 만나야지 이 멍청아. 그러게 내가 니들 사주 별로라고 했지? 엄마, 그만해요 제발. 이건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럼 이대로 대 끊어지는 거 보라고? 네 아버지도 벌써 난리야. 니들 애기 소식 없다고. 치료받으면 확률은 낮아도. 치료 같은 소리 하네. 왜 멀쩡하다가 갑자기 불임이래? 이게 다 짝을 잘못 만나서 그래. 그럼 뭐 진짜 이혼이라도 하라고? 누가 이혼하래? 법적인 건 놔두고 그냥 궁합 잘 맞는 여자랑만 가끔 만나보라는 거지. 막혔던 게 뚫려야 애기 씨도 돌아온다잖아.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더 이상은 들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소리를 깍 하고 질렀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물론 시아버지 생신 때문에 참석한 모든 친척들이 일제히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자기야, 지금 뭐야? 그러니까 나 몰래 그 사주에 물이 많다는 여자를 만나고 다녔다고? 오해야. 그냥 차만 마셨어. 거길 가라고 한다고 정말 가냐 이 등신아? 얘, 너 지금 누구한테 막말이야? 어머니야말로 미친 거 아니세요? 어떻게 결혼한 아들한테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 하세요. 법적인 거는 놔두고 뒤에서 몰래 그 여자 만나라고요? 그러면 씨 없는 수박에 씨가 생긴대요? 그래, 생긴단다. 내가 자손을 위해서 뭘 못하겠니? 아,
그래서 거기서 그 짓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핸드폰에 저장해둔 동영상을 시어머니에게 보여줬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남편과 시아버지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저는 남편에게 사조에 무리 없는 난 없어져 줄 테니 이혼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싹싹 빌었지만 이미 한 번 느낀 배신감은 제 마음을 돌리지 못했어요.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시아버지에게 그 동영상 때문에 위자료의 한 푼도 없이 이혼을 당하셨고요. 시아버지는 그러고도 성이 풀리지 않으셨는지 저를 찾아와 신당의 위치를 물으셨고 저는 기꺼이 그 신당으로 시아버님을 모시고 갔는데 그때 저는 처음으로 시아버지의 다른 면을 봤어요. 늘 허허하시며 점잖고 인자하기만 하시더니 그 백도사라는 남자의 멱살을 한 손에 들고 정말 바닥에 내리꽂더라고요. 그 와중에 백도사는 저에게 그렇듯 신이 노했다고 헛소리를 삑삑 했는데 시아버지는 그런 백도사에게 소금, 쌀 동전까지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백도사에게 던지고 신당을 그야말로 풍비박산 내놓으셨죠. 저는 이혼을 했음에도 그 모습에 속이 다 시원해졌어요. 나중에 백도사한테 소식을 들었는지 시어머니는 저를 찾아와 저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졌다고 끝까지 저를 원망하셨지만 저는 평생 그렇게 헛다리만 짚으시고 사시라고 말하고 아무런 미련도 없이 그 집과의 인연을 끊어버렸어요. 그 후 가끔 남편이 미안하다며 용서해달라고 찾아오기도 했지만 어쩌겠어요. 끝나버린 인연인 것을요. 저는 더 이상 힘들고 싶지 않아서 한 결정이니 서로를 위해 존중하자고 부탁했어요. 남편은 근 6개월간 마음을 잡지 못했지만 점차 현실을 받아들였고 얼마 전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소문도 들려왔어요. 저는 진심으로 잘 됐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오랫동안 함께 근무한 의사 남자친구와 조심스럽게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거든요. 그 사람도 한 번의 아픔이 있어 서로 조심스럽지만 두 번째 찾아온 인연은 오랫동안 함께 행복할 수 있겠죠. 부디 이런 제 바람도 이루어지길 바라며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가까운 사람과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